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질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치유해주는 국민 삼촌 이쌍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 여의도 팩트TV 스튜디오에 나와서 쌍교 오빠와 외도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외도 방송 좀 우리가 좀 섹시해지. 뭔가 그래야 외도. 돼. 머리를 깎아서 효과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오빠 나 머리 했어. 스님이 머리 해봤자 금일이지. 아 잘 봐봐. 내가 지난번보다 이게 저기 그 뭐지 백발도 줄어들고 저기 머리 까매졌잖아. 그 미장원 가서 하는 거야. 이발소 가서 하는 거야. 진짜. 그 오빠! 그거 미장원에 그 물은 뭐냐? 나는 진실의 눈빛 보라니까. 진짜. 진짜 궁금한 거야? 뭐 진짜. 놀라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천하에 내가 어떻게 이발소를 가? 이 머리로 내가 진짜. 그럼 진짜 나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그럼 미용실 가서 했거든? 미용실. 그럼 그 머리를 깎아주는 거지. 일단 이게 이 군인들이 멋내는 방법이래. 그래서 수술 치는 거야. 이렇게 뭐지 약간 무슨 그 털모자 쓴 것처럼 약간 곰털같이 이상했는데 그걸 막 수술 치고 약간 삐쭉삐쭉해 보이는 그런 게 있더만 그런 이상한 가위로 막 쳐주고 양 옆에 이렇게 좀 뭐라 더부룩하게 나온 거 치고 염색 싹 하고 그래서 나 머리 했잖아. 진짜 어때? 세련된 스님이다. 세련된 스님. 공지사항 얘기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후원자 수는 지난주보다 3명 증가해 총 1255명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명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협상을 해야지. 다음 팩트TV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을 유튜브로 구독하는 구독자 수는 약 14,910여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만 찍었어. 그래? 14,900 이거 내가 숫자에 약한데 이거 와 이 동그라미가 이거 한 개니까 다행이지. 끝까지. 다음 공고. 팩트TV와 함께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인재를 기다립니다. 보도국, 제작국, 중계팀, 앵커 등 총 12분야에서 인재를 모집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팩트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브라보. 다 읽었어. 안 틀렸어. 제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방송 중에 그 망치 부인이 오셨는데요. 제가 저번 방송에 이 대본 못 읽는다고 제가 쫑구를 이렇게 줬지만 아까 연습하더라고요. 아까 연습해서. 앵커 흉내를 내더니 하나도 안 들렸어. 하나도 안 들렸어. 제작국 그랬는데 제작국. 아싸. 혹시 또 이거 믿고 또 앵커 이거 또 지원하려고 또 꽁수 부리는 거 아니지? 그런 방법도 있구나. 여기는 불교 방송이 아니야. 불교 방송 아니야. 가발 쓰고 해야지. 가발 쓰고 해야지. 저도 공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팩트TV에서 부설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FT, 팩트TV 약자죠. FT 정치미디어 연구소에서 기획 제작한 디지털 목민간 학교가 오늘 오픈되었습니다. 오픈됐는데 2014년도 첫 사업으로 그 지방자치 실전 선거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책에서 실전 선거 실무까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목민간학교 3월 14일 오픈 www.factwin.kr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수강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의 여기에 있는 디지털 목민간학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홍보를 좀 입소문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홍보를 좀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TV 후원하신다고 또 이거를 또 뭐가 지금 강의 지금 공고 지금 중요한 공고란 말이야 이거. 안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TV 후원해 주신다고 여기 들어가 강의 비쌉니다. 강의 되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에서 만드는 팩트TV 첫 이
수익 사업이에요, 수익 사업. 이어서 돈을 끌으면 또 우리가 또 임금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아, 있다. 그래? 중요한 사업이네요. 네. 이걸로 출연료가 늘 수 있대. 그렇죠. 후원자가 늘길 기다렸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2,000명이 되겠어.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제 우리 출연료 올려나? 왜냐하면 이 수익 사업을 팩트TV에서. 근데 오빠는 강사니까 올려주고 난 안 올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나는 그 생계형 강사잖아, 생계형. 생계형 강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댓글 봤는데, 이 그 강의 내용이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팩트TV에서도 우리도 돈을 뭐 소위 진보나 민주적인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거든. 왜냐면 방송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이는 방송 못 하니까. 그래서 이 팩트TV에서 첫 수익 사업으로 디지털 목민간 학교를 만들었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타는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행을 하시지요. 자, 지금 이제 서울 육사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되니까 네. 이 비방하고 흑색선전이 뭐 난무한 것 같아. 특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흑색 비방을 하는 이 팀들이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그래도 우면산 보도 그것도 우면산이 인재고 서울시가 인정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그 보도의 핵심 내용은 그게 2010년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 때 있었던 사고잖아요. 근데 그 보도에 한마디도 오세훈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서 우면산이 인재였음을 서울시가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마치 박원순 시장이 뭐 잘못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연도 잘 모르잖아. 야, 이 새끼들 진짜 훌륭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 방침이 이 박원순 시장이 한 게 없다. 한 거 없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했을 뿐이지 별로 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개인 신상에 뭐 아들에 대한 병력 문제 뭐 여타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게 또 차가 오늘 내가 뉴스에 보니까 차가 이 공개적으로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나는 차를 봤거든. 무슨 차요? 종북 세력 뭐 처죽이자 뭐 이런 그 탑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의도도. 아니 그거 고소 안 돼요? 고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모욕죄거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욕의 허위사실 유포에. 그거 잘 알잖아. 당신이 알잖아. 당신 전과자니까 잘 알잖아. 난 안 했거든. 아니 근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죄가 커요. 크지. 이번에 조현호 봐봐. 8개월형이잖아. 그 탑차 운전수 빨리 고소를 해가지고 그냥 8개월형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 보통의 이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죠. 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일 궁금해. 우리가 이렇게 뭐 보수 세력이든 옛날에 우리가 촛불 집회 시청에서 보면은 딱 극명하게 표시가 나잖아. 동원된 사람, 자발적인. 근데 동원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돈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내가 옆에 내가 옛날 촛불 집회 할 때 그 옆에 가봤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 할아버지한테. 일당이 좀 세면 저도 좀 젊은데 제가 이게 차세대 주자로서 한번 해보겠는데 가니까 보더라고. 좀 따오라 하더라고. 근데 아주 내가 젊은 모양이라. 그래서 일당 관계는 어떻게 노인 일자리를 뺏을 사람으로 보였구만. 그렇지. 왜냐면 경쟁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경쟁이지. 그쪽에서 또 이렇게 그렇지.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이 방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서울시장의 딱 이 초점은 딱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 왜냐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인기가 있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 이제 지난 선거 때 뭐라 그러나 허위 사실을 무단 살포했잖아. 무차별 살포해놓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박원순 시장을 또 그 허위 사실로 흔들게 하는 거 그게 유일한 전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이자 전략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정몽준 의원들하고 지금 선수들이 이제 새누리당은 선수들이 다 나름대로 다 이 확정이 됐어. 이해운 그리고 김항신 전 국무총리 오늘. 근데 나는 이게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총리한 사람이거든. 법조인 출신이잖아. 근데 법조인 출신들이 되게 보수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는 데 있는 부분들인데 나는 내가 보니까 이 양은 쓰는 게 역전 국바의 홈런을 치겠다. 이 당내 경선을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친박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면은 이 양반 나는 출마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정몽준 의원이 들러리 쓸 사람은 아니죠. 전 국무총리한테 저 망치 부인이 국무총리 했는데 들들이 쓰라고 내가 꼬시도 되겠어? 그러면 출마 안 하잖아. 근데 종박이들은 서. 종박이들은 쓴다고. 그래? 헌법재판관이 네. 검찰총장 쳐요 그랬잖아. 그 종박이들은 뭐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뭐 이렇게 오로지 권력. 오로지 권력, 돈. 오로지 박양한테 잘 보여서 줄 서는 거 그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데 그러면? 우리는 반박이지. 우리는 반박. 오로지 정의. 우리는 상식. 그렇지. 진실과 정의 편에서 종박이들과 싸우는 반박이들이지. 왜 내한테 그 눈을 치켜 올리고 그래 내한테? 내가 언제 치켜 올렸어? 그래 아까 조금 내가 좀 다구리 놨지만 아니 저기 종편이 혹시 부를까 싶어서 레이더가 따뜻하다는 둥 막 그러길래 나도 한번 쏴봤지. 혹시 알아? 종편에서 날 불러갈지? 그럼 방송 사고다. 왜? 방송 사고 나지 싶다 이 생각. 왜? 종편 부르면은. 종편이 부르면? 왜 사고가 나? 네. 돈만 많이 주면 나도 조용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럼 진짜 만약 예를 들어가 종편에서 채널 A 같은 데서 망치 부인 한번 놔주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다이너마이트를 온몸에 감고 가는 거지. 한번 씨.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제일 웃기는 게 정몽준 의원이 돈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연봉 1만 원짜리 서울시장이 될 생각도 있다라고 이 양반이 발언을 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박 시장들이 또 이제 이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뭐 조작가 그룹들, 당신 표현의 조작가 그룹들이 이 정몽준 의원은 연봉 1만 원, 만 원배 안 받는데 박 시장은 저게 그럴 생각이 없으시냐 하니까 박 시장은 단호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렇게 받으면 부도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나를 돈급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은 10,000원어치만 일하겠다는 거고 박 시장은 연봉대로 일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거 딱본 몰라. 그 뜻이가. 계약 조건을 나는 10,000원어치만 일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냥 그 10,000원 연봉 10,000원 내가 줄게. 까짓 거 40,000원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쉽게 가자. 그러니까 10,000원만 주면은 그렇지. 어떻게 돼? 연봉 10,000원이니까 40,000원 줘야지. 그러니까 40,000원에 일괄 지급 딱 할 테니까. 일괄 지급. 일괄 지급 할 테니까 출마하지 그냥 말라고. 출마하지 마라. 딱 그럼 정리하자. 보너스 더 쓰라 그러면 10,000원 더 쓰라. 이양 4만 원이 보너스 좀. 5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 4만 원은 신사임당으로 가자. 내가 5만 원 줄게. 조국을 위해 네가 쉬어라. 여기서 네가는 뭐 누구라고 특정 인물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표현은 당신이 2인칭도 있고 3인칭 극존칭도 있거든. 당신. 당신이라 해야 돼. 당신.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이렇게 퇴직금 포함해서 7만 원이래. 7만 원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오빠가 2만 원만 지원해줘.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서 돈이 없어요. 또 2만 원 가지고 진짜. 그래서 알았어, 내가 7만 원 줄게. 그리고 또 이 양반 또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그 정몽준 의원이 용산 재개발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거든.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용산이든 재개발 추진 문제 때문에 어디 보면 박원순 시장이 뒤치다거리를 엄청 많이 했거든. 그렇죠. 실제로. 예? 왜냐하면 지금 똥은 이명박이 싸고 오세훈이 거기다 설사 얹어놓고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그 치우느라고 지금 개고생을 한 거지. 오늘 또 똥 있냐 또? 예? 아니 근데 그 똥에 대한 의혹은 왜 그거의 이유로 그만해. 식빵. 그래서 식빵. 그 이제 뒤에 보면은 설거지를 다 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막 다 더럽힌 이 시정 자체에 전부 다 꼬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하나하나씩 소통하면서 풀어내고 내가 옛날에 깜짝 놀랐던 게 진짜 트위터를 해요. 나도 트위터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 옛날에 대선 때 뭐 팟캐스트 하니까 나는 친박이다 들었던 모해라. 그래서 내가 혹시 출연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진짜 답신이 왔어. 제가 너무 바빴어.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기회 봐서 언제 이 출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노? 12월 19일 날 내가 그 방송 내렸는데. 근데 직접 트위터를
이 소통을 직접 하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엄청 많이 하지. 어디 문제 있습니다 하면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시장이란 게 딴 거 없거든. 소통해주고 그 소통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시정에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 정몽준 이 양반은 그런 소통 또 안 되는 것 얘네들이 같아. 한 게 없다 이 얘기는 네. 그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 나중에 꼭 사고가 나야 되는 거지. 네. 돈을 많이 쓰고 사고를 내는 일을 해야 네. 그나마 그 자리에 있었던 보람을 느끼는 거지. 뭐 이명박이가 청계천 뚫어놓고 오세훈이가 무슨 뭐야 그 르네상스인가 왜 그거 네. 있잖아. 왜 물바다 만들어 놓은 거. 서울을 오아시스로 막. 그러니까 돈 들이고 사고를 쳐서 국민들이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한 게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정몽준 특히 이제 이 보면은 뭐 또 우리도 언급해 주자. 이현 전 최고위원, 김항식 전 국무총리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경선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빈정이 좀 상해 있는 것 같아. 정몽준 의원들은 친이 쪽에서만 도와주고 친박 쪽에서는 별로 이 뭐 지도부든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론조사는 이 양반이 정몽준 의원이 높게 놓으니까 초반에는 이게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방송시장 가다가 지금 쭉 좀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차츰차츰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선거에 이걸 비법이 있거든. 정몽준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뭐 다 나와도 내 생각에 방송시장이 이기지 싶은데. 정몽준 시장이 되면 우리의 무기는 확실하죠. 그렇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왜 안 돼?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알아? 그래.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 부자 시장이라니까. 부자 시장, 서민 시장, 구도 잡기가 진짜 좋아. 선거는 구도거든. 그러면은 정몽준 부자 시장, 서민 시장 이렇게 딱 갈리면 명확한 거 아이가? 왜? 오빠 감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이야기 해봐, 바닥에서 그래. 해봐. 내 건 지금 까면 안 되지. 돼? 그건 뭐 돈 줘야 까는 거야? 아니 이거 때가 되면 까는 거지. 때가 되면? 부자 시장, 서민 시장 해가지고는 안 돼? 사실 이 가난한 서민들이 부자 시장한테 붙어. 그럴 가능성이 많지. 예. 그들은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예. 그 구도로 가면 필패야. 그래? 그 필패야. 예. 우리 망치 부인이 이 비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비책은 차후에 우리가 일단 정몽준이가 예. 후보가 되면 예. 그때. 되면 그러면 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정몽준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김항식이나 이렇게 좀 초반부터 박살 내려면은 좀 내 생각에는 여성 이혜원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좀 좋은 거 아닌가? 여성 시대. 내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들은 여자랑 경쟁하면 안 돼. 일단 여자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 골 때려. 골 때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앞에서 싸가지 없이 막 해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 내가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 토론회 볼 때 미쳐버린 줄 알았잖아. 왜? 그 싸가지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무슨 그 싸가지 없는 기집애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마냥 아유 누구라고 말을 못 하고. 그렇지. 좌우간 그래서 나는 나는 정몽준이 제일 간단할 것 같아. 이게 선명할 것 같고 김항식은 왠지 김항식 후보는 뭔지 그 뭐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좀 다이나믹한 건 좀 정몽준 후보가 좀 재밌지 않나. 우리가 좀 거리도 많고 준비된 거리도 많고. 망치 부인이 드디어 우리가 정몽준 의원을 지지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지했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 정몽준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그렇지도 않고 그냥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정몽준 시장이 되면 선거가 재밌어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내가 보니까 정몽준 의원이 이제 되려면 일단 친박이 미는 김항식 저 국무총리 이 양반이 거의 그냥 나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뭐 어디 지시를 받았을까? 어디 청와대나 이런 데 지시를 안 받고 이런 오더 없이는 이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정몽준이가 진짜 재수 들어버서 진짜 1% 서울시장이 돼버렸으면은 말은 안 듣잖아.
박근혜 지금 있는 그날부터 이제 박근혜 뒤통수를 꽂겠지. 뒤통수에다 이제 막 날리면서. 왜냐하면 다음 대권을 위해서는 박근혜와의 선긋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정몽준이 된다면 친이의 역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이 친박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 정몽준이 다음 대권을 위해서 계속 박근혜를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기망식으로 가지 않겠나. 기망식으로 박심은 정해지지 않겠나라는 합리적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추측. 우리가 지금 방시 부인이 이제 이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붙었어. 업그레이드 돼.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하고 자꾸 만나면서 좀 유식해지는 것 같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잘 빠져나가. 그래서 일명 그 사람들이 내보고 얍삽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얍삽하다. 경상도 얍삽하다. 싹싹싹 우리 다 피해나거든. 우리 법조문 싹 보고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하고. 나는 법을 진짜 믿었어. 그게 등신이었던 거야. 법이 차등 적용된다는 걸 몰랐어 내가. 차등 적용되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합의해야 된다. 새누리 무죄, 나머지 유죄 그걸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리고 설마 무슨 야권에서 나한테 시비를 걸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 내가 지난번에 뒤통수 한번 당한 뒤로 이제 야권도 안 믿어.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이거 나중에 우리는 생방송인데 이게 또 계속 증거 자료가 남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리적 의심, 합리적 추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내가 방송한 내용하고 증거가 안 되는데도 증거라고 우기더라고. 누가? 아유. 누가? 아니 그 저기 1심 재판부가 그래? 1심 재판부 증거가 아니라는 거 다 증명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 지들이 민망하니까 그냥 내보내준 거지. 좌우지간 근데 이거 저 유우성 씨 봐봐. 이 모든 증거는 이제 위조하기 나름이야. 그렇지 위조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나는 또 그래 겪어야 될 일이라면 겪지 뭐. 그렇지. 빨리 갔다 와서 정과 이범 쌓고 대구 출마할 건. 대구 출마가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 그럼 나는 얼마 더 있어야 출마가 가능하지? 오빠는 지금 증거 사범이야. 10범 더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하고 다음 총선에 10범 딱 합쳐가지고 대권 도전해. 이 영영 보내려는 거지 나는. 영영 교도소에서 뭐 그거 믿고 내가 만약에 그걸 했다 해가 나중에 교도소에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못 나올 리가 있겠어. 그까짓 거. 오빠가 뭐 큰 건수 치겠어. 다이아마트를 말 거야 뭐야. 해봤자 그냥 깐족거리는 거지. 그걸로 무슨 중재를 주겠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 근데 이게 깐죽거리는 놈이 또 하나 또 농하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깐죽거리는 사람. 누구? 함익병. 발음입니다. 함익병. 이 양반 진짜 국민사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도 이 양반을 처음에 몰랐어. 근데 내가 이 TV를 한 번 본 기억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피부과 전문의 이제 발언이 나도 딸 둘이 키우잖아.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 권리만 행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 적극 찬성했잖아. 왜? 박근혜 임기를 4분의 3만 줘라. 그럼 이제 1년 4분의 3만 인정하면 3년 3.75년이야 임기가. 그래서 이제 2.75년 남았어. 정확히 하면 벌써 한 달 지났잖아. 2년 조금 더 남은 거야. 나 그래서 나는 이분 팬이에요. 예, 저는 전 양반 팬이에요. 박근혜 임기를 4분의 3으로 줄여만 줄 수 있다면 나는 국민사회라고 해줄 수 있어. 근데 저 양반 그 얼굴도 잘생겼거든. 근데 이제 이 양반 표현이 이제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다. 이름이 좋아 철인 정치지 제대로 배운 철학자가 혼자 지배하는 것 바로 1인 독재다. 오죽하면 플라톤이 중우 정치를 비판했겠느냐. 독재가 무조건 나쁜 것은 하나의 도구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 내가 보니까 플라톤 책을 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 피부과 전문의니까 의사 출신이겠죠. 그죠? 근데 전형적인 이 표현을 한 거는 이 양반은 에리트주의거든. 그러니까 에리트가 세상에 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나 이 지금에 있는 이 사회는 지금은 그 사회가 아니거든. 중흥의 사회가 아니라니까. 백성들이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권을 확보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지금 사고의 방식은 전형적인 옛날식 방식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거든. 전형적인 에리트주의인데 난 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 양반 발언 중에서 아들내미 들한테 제 자식들은 지금까지 투표권이 없다. 나이가 안 찬 게 아니라 제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투표 방해행위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 범죄자. 이거 지금 범죄자야. 헌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의 어떤 그 정치 형태를 부정한 일종의 이거는 내라는 뭐지. 정신병, 정신적 이거 내란 상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정신적 내란 상태. 정신적 내란 상태. 네.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이거는 내라는 뭐죠. 이 민주주의 그 공화 정체를 부정하는 1인 독재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녀의 나이가 찬 그 자녀의 투표권을 방해했다는 것은 일종의 투표 방해 행위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장으로서 자녀의 어떤 자유 의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건 가정 폭력범이고 학대지 학대. 예, 이거는 이제 이 아동 학대는 아니고 가정 폭력이죠. 그러니까 뭐 성인에 대해서도 폭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반헌법적인 그 내라는 뭐에다가 이 자녀의 투표 방해죄에다가 그다음에 이 그 가정 폭력죄 에다가 이 여자는 국방의무를 지지 않았으니까 4분의 3의 권리만 인정해야 된다. 이래갖고 박근혜의 임기를 4분의 3으로 줄이는 그런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그냥 냅두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좀 이 양반이 이 피부과 전문의. 국가보안법 위반이래 이게. 그래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피부과 전문의인데 이런 표현이 이 4분의 3 권리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대부분 물론 이렇게 여성들이 많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여자들한테는 뭐 병원비를 4분의 3만 받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가? 4분의 3만 받고 4분의 1은 놔두는 건가? 모르겠어요. 뭐 4분의 3만 뭐 받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좌우지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무슨 뭐 고기도둑이라든가 뭐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언론에서 띄우는 것 같다. 사실 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지. 독재를 찬양하고 정말 이 여성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의 투표방해 민주적인 어떤 질서를 부정한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이 병보다 더 심각한 박양이 있잖아. 우리가 정말 온 국민 똘똘 뭉쳐 위아더원 오로지 투쟁은 박양을 향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만들어낸 말이 욕상무. 우리 시청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명박이 한참 욕을 먹을 때 욕상무 안상수를 데려온 거야. 그래갖고 안상수로 욕방패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도 작년 가만 보면 뭐 김진태니 김태흠이니 뭐 무슨 윤진숙이니 이런 애들을 데리고 욕을 대신 먹게 한 거야. 밑에 이제 경호실장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걔네들이 막말하고 사고를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욕하느라고 박근혜 욕을 까먹는 거야. 왜? 욕할 놈이 너무 많아갖고 박근혜 욕 까먹는 거 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대신 욕먹는 욕상무를 뒀다는 거야. 대신 술 먹는 술상무가 아니라 욕상무를 뒀다. 대신 욕먹는 욕상무를 뒀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뭐 김진태, 김태흠, 윤진수 이게 다 욕상무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번에 새로 민간인에서 데려온 거지. 누구? 이병. 이병. 그래서 이럴 때 이거는 욕상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내가 볼 때는 이 통합신당에도 있어. 통합신당에도 욕상무가 하나 있어. 김한길이 먹을 욕을 대신 먹는 조경태. 나는 실명거를 안 했어. 실명거를 안 했어. 아니, 오빠 센스 있는데? 근데 그 조경태 이야기 요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그 종북 친노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좀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인데 종북 친노라는 것들이 그럼 종북주의자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자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는 친노가 아닌지 뭐 방송에 보기 자기는 합리적인 친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럼 비합리적인 친노. 그러면 비합리적인 친노에 대한 이름을 거명해야 될 거잖아. 근데 내가 이 양반이 삼선 의원인데 친노 이야기와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3선 정도 하면 진짜 영향력이 있거든. 근데 3선을 하는 의원 중에도 부산에서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명을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이 양반을 봤을 때는 문재인을 넘지 않으면은 이 양반도 내가 보니까 이것도 그 대권에 대한 이게 대권병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 사사건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부산의 문재인이라는 이런 거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한 번이라도 도전 못하겠다. 이런 이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면은 종북이고 어떻고 친노가 어떻고.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러면 이 양반이 종북과 친노에 대해서 싸워내는 이런 무슨 이력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스토리가 없다 갑자기 쭉쭉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 말을 좀 가리면서 해야 되는데 삼선 국회의원 정도 치고는 너무 경량급이야, 경량급. 난 김만길한테 잘 보여서 다음에 공천 또 봐달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지, 그 부산에는 자기가 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때가 이제 3선 국회의원이잖아. 다음에 되면 4선급이라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뜬금없이 얼마 전에 뜬금없이 대선 출마 동영상이 인터넷에 한번 뜬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노출되는 거. 정말. 왜 아니야? 그거 정말 대권 도전하려고. 왜냐면은 그런 농담 몰라?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한번 딱 달잖아. 그러면은 딱 처음에 국회 입성 딱 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나? 내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이제 대권 또 도전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200 몇 명 이렇게 전체가 나도 기회가 되고 선수가 차지면은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로텐도 자리가 안 좋은가 봐. 그런가? 터가 안 좋은가 봐. 터가?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그게 왜냐면 이게 한상을 가지거든.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수많은 특권들이 다 주어지잖아. 그 밑에 비서들하고 자기 손으로 움직이진 않지. 그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돼. 그래야 그것들이 정신을 차려. 그나마 할 사람 없지 싶은데.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돼. 내가 우리 신랑 구의원 팔려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봤잖아. 55만 원. 그렇게 받아봐야 돼. 그것도 수당이잖아, 수당. 수당도 아니야. 그 회의 수당 아니야? 무슨 뭐 회의 있을 때 갔다 오고 뭐 이런 걸로. 그렇게 국회의원도 55만 원 줘야 돼. 그래 정신 차려. 참. 그래서 참 이 조경태 의원 이 막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조경태 의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갑자기 그런데 종북하고 친노면은 정확히 밝게 돌자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종북이 누구? 국회의원이 누구? 근데 이제 그 발언을 한 다음에 우리 시청자들이 전부 조경태 빼고 가면 된다고. 역으로. 조경태 빼고 가면 된다고. 그 시청자들 개인 방송에 역발상들이 너무 이게 좋은 거네. 나는 내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은요. 이 시청자들의 채팅이에요. 시청자 채팅에 보면 진짜 대박이야. 답이 다 있어. 오케이. 이 국민의 지혜를 모아내는 게 이 아프리카 채팅창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북이나 매번 태클을 이렇게 놓는데 발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진짜 대권이나 이 부산에서 제대로 된 진짜 정치 세력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은요 본인부터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너무 짜증나 진짜. 뭐 짜증날 필요 없어 또. 네? 그래서 이게 함익병하고도 같은 과야. 내가 보니까 정신적 내란 상태에 전부 다. 우리 시청자들은 오래전에 이런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 계문강목 과속종 기억하죠? 몰라. 동물의 그 이제 분류학에 있어서 뭐 이렇게 동물계, 식물계, 그래서 계문, 강목, 과속종. 그래서 이제 종이 가장 마지막으로 동물을 분류하는 그 단위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종이 있어. 무슨 종인데? 관종이라고. 관종은 무슨 뜻인데? 관심종자라고. 관심병. 관심종자라고. 이렇게 어디 드러내지 않으면은 참. 관심을 먹고 자라는 새로운 종이지. 우리도 관심을 먹고 살아야지. 나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 거잖아. 난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사랑에 지나쳐서 미칠 것 같아.
채팅창에 나만 보면 와가지고 막 뭐. 꼴린다, 이쁘다. 누가? 그 미친 새끼들이잖아, 그거는. 대놓고 또 왜 그래? 그 막말을 그렇게 하면 되나? 진심일 수도 있는 거지, 지들은. 내가 네 편 들어주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그런 건 내 편 들은 그래. 거야. 근데 기분 좀 그래. 기분 은근히 나. 야, 오늘 진짜 이발 소리가 이발 찢어져. 이발 아니면 뭐 이용시켰다니까 그러네. 이발. 자, 나도 내일 그럼 그 이발 소리 가르쳐던데 할게. 에? 어이가 없어서. 둘이 부부야? 무슨 부부야, 지금 내가? 누구야, 부부. 너? 누가? 이거 욕했어. 이거 고소할 거야, 너. 너 고소할 거야, 누구야? 욕하지 마세요. 망치 부인 욕하시면 안 됩니다. 망치 부인은 연약한 여성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뭐 함시 아저씨도 이야기했고, 근데 참 이런 사람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이게 완전히 개꼬라지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들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꿈꾸었는데 그 말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인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경태나 무슨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그 뭐 함익병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좀 정상적이질 않잖아요. 논리 체계가 없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불가능해. 지적인 상태로 어떤 지적인 작업으로 나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일본 정치인들이 왜 해마다 정치 왜 야스쿠니 신사 가기 전에 꼭 한 놈씩 나서갖고 미친 소리를 떠들잖아. 그리고 막 욕먹고 막 쾌감을 느끼면서 그 정상적으로 안 쓰는 애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그 좀 안 되는 애들이 약간 변태적인 그 영상을 보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그걸 봐왔잖아요. 그 망원 정치를. 그걸 지금 대한민국의 새누리당과 조경태가 따라가고 있는 거다. 뭐 이 함익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범죄나 그 막말, 그 비정상에 들어가야 사실 박근혜가 그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비정상들끼리 모여 지들이 정상이라고 우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애꾸는 나라에서 두 놈배기가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 있으려면 거기 그 비정상 그룹에 들어가려면 이래야 되는 거야. 일본 정치인들처럼 막말을 막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는 그 따라서 우리도 막말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그 당으로 공천받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럴 건 없다고 봐. 그러면은 우리가 돌직구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정상으로 가는 거야. 비정상과 정상의 대결인 거지. 와, 정상과.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 어느 나라 정상인데? 국가. 진짜 오빠 왜 그래?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뭐 무슨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아니야. 정상과. 이건 독재와 반독재의 대결이고 비정상과 정상의 대결이지. 중요한 말이야 이거. 왜냐하면 우리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내가 딱 구속됐다 나와 보니까 아줌마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묻는 애들이 많아진 거야. 사실 그게 2012년까지는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좌파냐 우파냐를 묻지 않았어. 근데 내가 딱 구속됐다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근데 그게 결국 누가 만든 이게 국정원 벌레들이 만들어내는 구도야. 좌파냐 우파냐를 나누고 어느 편에 쓸 건지를 강요하는 그래서 이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려는 그들의 술수라는 거죠. 그러니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은 분석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독재 찬양파 대 반독재 또 비정상 대 정상의 대결이다.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의 대결이고 또 이 뭐라 그러나 이 복지 세력 대 그 차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의 그 대결이고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좀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근에 그 이제 이 국정원 지금 이 조작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조작 사건에 조선일보가 상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금.
상식 일리가 있겠습니까? 왜 아니 조선일보가 그 처음에는 이 국정원 조작이 이게 국론 분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조선일보가 긴 장문으로 해서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을 요구하는 장문을 쓰고 난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양이 조작가의 통제하에 있다는 얘기지. 통제하에. 철저히 조작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박양이라는 그 표시를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침묵 정치를 잘 하시잖아. 말 잘 안 하잖아. 그쵸. 말 근데 이게 보면 순서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국정원 기습 사건이 3월 9일 밤에 기습 사과 그것도 기습으로 사. 이 지금 이 기습 사과를 3월 9일 밤에 했는데 3월 11일 날 오전에 조선일보에서 남재준 사태 촉구 사설이 나왔어. 그리고 3월 10일 또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유감 표명이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있었어. 근데 이 연간으로 보면 하루 만에 다 해결해 버린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말을 듣는 사람은 조선일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조선일보 사장한테 가서 존경하는 뭐 방상훈 사장님인가 그렇게 불렀다며. 이제까지 박근혜가 누구한테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지 않아요? 없지. 잘 표현을 잘 안 쓰지. 이런 표현 자체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존경하는 유일한 인물이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는 조선일보의 지시에 따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걸 만천하에 천명한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는 남재준이가 들은 척도 안 하는 걸로 봐서 재준이 오빠와 조작가 사이에서, 저기 이 방씨 오빠와 남씨 오빠 사이에서 박양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저기 해임시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 주 안에 뭐 급물살 타나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싹 넘어갔지 또. 얘네들 보면 이렇게 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야. 물타기의 이제 전형이지. 근데 이제 지금의 일부에서 그 친이 쪽에서 새누리당에서 친이 그러니까 이재원이 또 오늘 그런 이 발언을 했습니다. 365일 동안 선이 만극합니다. 이런 나라다. 근데 그 지금 이때가 365일 동안 전부 다 예스만 했다, 새누리당이. 근데 한 번쯤은 통촉 우리가 사극에 놓잖아. 통촉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이게 무슨 정당이냐. 그래서 뭐 이재호가 그런 말 했어, 오늘? 이재호 오늘 내가 뉴스 그게 없어. 지금 여기 자료는 없어. 그래서 이재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뭐 나라 꼬라지가 뭐 있냐. 남재준 이 문제가 생겼으면 간첩 조작 사건이 있으면은 이거 해임시켜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전부 다 새누리당에서 이 비호하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게 이게 무슨 정당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있을 때는 또 이 양반 이런 이야기 잘 안 했거든. 소신 있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재원 정도가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할 정도면은. 근데 이재원은 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명박 때는 그 친박들이 이명박 졸라 갈궜잖아. 그렇지. 엄청 갈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반론이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제 박양 시대가 되면서 그런 반론,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명박 앞에 이 종박이들의 반란 정도?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이제 비민주화가 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권위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친이를 대표해서 한마디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를 이게 해결하려면은 내 생각에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재준 창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 이 양반 옛날에 남재준 뭐 이렇게 이 창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내가 보니까 이 양반 신념이 좀 가행된 것 같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자기 신념이 가행됐는데 이런 사람은 내 생각에는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 가야 되는 건데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는 이 양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 공무원을 60세 넘으면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 지금 노인 평화반을 아니야, 나는 장관도 60세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왜? 봐. 뭐 때문에? 자문이나 해야지.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있잖아요. 그렇지. 안 변하지. 이 고집이 자기만 옳다라는 그 고집이 60대하고 70대하고 또 달라. 70세 이상이 돼버리면 이 고집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경험은 있어요. 경험은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실무를 담당하기에 정책적인 실무를 담당하기엔 자기 아집이 너무 깊어.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건 어떤 나 개인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이 집단적 지식을 모아서 집단적 지혜를 모아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게 나이가 60세 이상 넘어버리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뭐 장관이나 나는 60세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된다. 아니 사실 지금 일반 직장에서도 50 넘으면 다 자르는데 도대체 왜 장관은 70 몇 살이 돼서 왜 하냔 말이야. 국정원장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은 전부 70대라는 데 있어요. 올드보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70대 노인들이 지금 난리도 아닌 거 아니야. 그 70대 노인들의 아집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거지. 국제사회에서. 주요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 이 공안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김장수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이 군인이거든. 근데 이제 군인이 이제 가장 특성이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 단일하게. 근데 이제 이 외국 기관에서의 군인들의 정보 기관도 그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컴백하는 수준이야. 왜냐하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고 난 뒤에 만든 게 중앙정보부잖아. 근데 중앙정보부 어떻게 보면 비밀 공작 기관이거든. 정보기관이라고 이야기는 아니고 비밀 공작을 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대의 대부분이 군인 출신들이 계속 오다가 그리고 참여정부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일부 변했다가 지금은 초대되니까 이 양은 군인을 떡 앉혀 놓으니까 이 판단의 경직성들 아까 이야기한 나이의 경직성, 고집, 아집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의 특성상에서 나타난 명령체계에 익숙한 그런 경험.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의 정보기관에는 맞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그때 NLL 이야기를 하면서 왜 NLL 대화로 공개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답이 일성이 뭐냐면은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야당이 자꾸 공격을 하는 근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국정원이 그러면 여당 국정원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면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있는 뭐 최고급 정보를 일반 등급으로 낮춰서 그냥 공개를 해버리는 이런 수장인데 이걸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국가정보원의 핵심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정보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외부의 적들에 대한 쌈박한 정보를 가지고 국내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이 아니라 소위 박근혜 정부를 위한 정보활동. 정권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정보원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정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결론은 뭐냐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21세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공중에서 지금 뭐 다 우리나라 도청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오바마가.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전이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유우성 씨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 그 뉴스타파에 오늘 나온 걸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문서 위조하고 돌아다니는 걸 실시간으로 알았대잖아. 문서,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국이, 그러니까 북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우리 국정원이 돌아다니면서 증거 조작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왜 애들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보면 걔 그 타블로 딸이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머리만 숨겨. 머리만 숨기고 자기가 숨은 척하는 거야. 이게 무슨 정말 타블로 딸도 아니고 지만 못 보면 남들 못 보는 줄 알아. 어? 이 정보 전쟁이라는 거 결국은 나를 드러내놓지 않고 얼마나 상대방의 것을 많이 빼오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어설픈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 활동을 위한 어떤 은폐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식적인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떨어지는 거고, 그게 오늘의 국정원이고,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노인 이 실무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 무슨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이랑 막 엮으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동영은 노인들한테 투표하지 말라고 그런 거고, 이번 문제는 그 정권에도 공무원에게 정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 무슨 아니 청와대 비서실이 노인 정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 공무원 정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응? 공직자 정년이 난 있어야 된다고 봐. 이번 판에.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도 전부 정년을 없애서 모든 민간 기업에서도 뭐 70, 80대까지 다 일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공무원도 일반 기업처럼 55세로 끊든가. 어? 그래야 그게 국민들이 그게 평등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여기서 지금 블랙 풀어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누구야? 아, 내가 진짜. 누구야? 여기는 블랙 아니야. 자, 여기에 지금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박지원, 박원성 씨는 전부 다 선출직 투표로 된 사람입니다. 지금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것은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나이를 적으신 분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선출직 국회의원도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된다. 나는 나이 제한 둬야 된다고 봐. 65세. 그럼 언제 나는 출마하면 해봐. 오빠 아직 30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도 65세 이상은 출마 못하게 된다고 봐. 국회의원 65세,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65세로 끊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무슨 급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난 65세 이상은 나오면 안 된다고 봐. 선출직도. 그래야 나라가 젊어지고 새로운 이 변화가 되지. 역동성 있게. 옛날에 80세까지 국회의원 한 그 누구야, 그 10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 거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난 40년을 정치를 했다는 건데. 65세가 되면 나는 그 선출직도 출마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봐.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국정원의 이제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정보와 수사를 다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국정원. 수사권의 문제죠. 수사권을 나는 이 권한을 분산시켜줘야 돼.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만 취합을 해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은 검찰이나 이 경찰 주면 되거든. 근데 이것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정보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하려니까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이 정보를 독점한 걸 가지고 이것의 내용들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왜곡시켜버리면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곡시키는 게 더 쉽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단순히 이게 얘네들의 출발은 박원순을 종북으로 묶어넣겠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미련한 계획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건의 문제는 뭐냐? 왜 국정원 정보원들이 들고 나와서 이걸 미리 알리고 막 그랬냐는 거야. 이건 그 지역의 어떤 외교적인 특성, 소위 그 동북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국이 그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경각심, 경계심, 그 다음에 거기가 소위 베를린까지 갈 필요 없고 실제로 동북 삼성이 남한, 북한, 중국 정보원들이 정보 전쟁이래잖아. 날마다 정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조선족 정보원들더러 위조해 와라. 너무 무식한 명령을 내린 거야. 그로 인해서 이 국정원이 시키고 돌아다니면서 소위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쪽 휴민트를 다 팔았다. 다 공개시켜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국가정보원이 해야 되는 일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철저히 숨겨져 그렇지. 있는 정말 비밀 조직을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박원순 종북으로 몰이하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그 소중한 사실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만들어온 휴멘트라며. 그렇지.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그래서 국정원의 정보원들이 나서서 이걸 유우성 변호인에게 알려라.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걸로 만약에 유죄 받아버리면 이거 정말 자기네들 다 죽는다. 아마 동북삼성에 또 하나의 무슨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정보원이 이번에 저지른 일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이고 이건 외교적인 실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정보력을 정보 그 자원을 뭐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사건이라더만.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이 초헌법적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 직속이지만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근데 지금 이 정보원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국회 일부인데 그것도 이 전체 예산이든 뭐 관리를 못해,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국가정보원이 거듭 태어나려면은 딱 핵심은 그거예요. 수사하고 정보하고 이걸 권한을 분산시켜 줘야지만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나는 이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고, 이걸 또 남재준 지금 해임을 해야 되는데 남재준보다 더 한 사람이 더 올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 예? 나는 남재준 자르고 김기춘 보내나 싶어. 그럼 더 한 거지. 그러니까. 예? 박근혜의 마인드는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국가정보원을 정보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친위 보위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김기춘 이 양반 또 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출신이거든. 그러면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섭성 이 비서실장이 조언을 한다는 것들은 그 경험에 따라서 안 변해.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망씨 부인이 70 넘어 경험이 이제 안 변해. 그러면은 국가정보원도 그때 내 시대는 그렇게 했는 거 아니냐. 너 느낌 아니까 너가 알아서 기라. 이렇게 이야기의 분위기가 이 얼마나 이게 국정원이 간첩 제대로 된 간첩 잡으십시오. 근데 조작개가 간첩을 잡아보면은 졸지에 한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 이걸 두고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핵심이 내가 보니까 이 국정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적인, 여기 보면 이 서울시장이 수도시장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수도시장이 어떻게 보면 야당이니까. 그러면 이 정치적 영향들을 축소시키기 내기 위해서 박원순의 가장 고리가 뭘까? 이게 이제 색깔론이거든. 색깔론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지. 박원순이도 빨갱이인데 빨갱이 공무원들 간첩을 고용한 시장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리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세훈 때 공무원이 됐지만 네. 간첩짓은 박원순 때 했다라는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벌였다가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그 버릇, 지 애비한테 배운 버릇을 지금까지 쓰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 애비가 누구죠? 모르는 사람이죠. 예,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정도의 국가정보기관이 이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것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정보력, 그리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이 국정원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막 웃으면서 간첩 조작 얘기했잖아. 근데 김대중 노무현 시대보다 이명박 시대에 사실 원세훈이가 정보개통 인물이 아니었다며. 아니지. 일반 그 시청 공무원이었던 애를 데려다가 국정원을 앉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제로 국정원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을 모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정 홍보하듯이 이명박 시장 짱 이거 시정 홍보하듯이 국정원을 국가 홍보원으로 만든 거야. 국정 홍보처로. 비밀 홍보원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됐고 그리고 박근혜가 돌아와서 이명박보단 잘하겠다고 하더니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로 돌아간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박정희 시대 때는 사실 중국에 가서 뭐 할 거 없었잖아요. 소련에 가서 뭐 할 거 없고 없었지. 오로지 미국한테만 줄 잘 쓰면 되는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미국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박근혜를 둘러싸고 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 이 틈새에서 어떻게 캐나다니 동남아니 여기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할 것이냐 이 임무를 추진하기에는 박근혜의 인맥이 너무 무능하다는 거지. 박근혜 인적 자원이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의 그러니까 이 보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것들을 1심에서 그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문제는 이제 판결 난다 하는데 지금 1심이거든. 1심 났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악재구나. 악재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게 조작이니까. 무고한 사람을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도 어느 날 졸지에 간첩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조작해버리면은 망치 부인 뭐 북한 간첩으로 고정 간첩으로 표명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박정희 때 그랬던 거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 때 그냥 저기 아무 죄 없는 섬주민들 붙들어다가 배 타고 나갔다가 왔다고 간첩이라고. 그래서 며칠씩 고문하고 증거 없이 사형시키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박정희 시대의 방법을 그대로 아직도 이어가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아유. 이런 건 참, 우리가 시사 방송이라 하면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죠? 누구도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골수, 이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외골수. 사실 요즘에 방송하는 게 재미가 없어. 박근혜가 사고를 치는 것도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할 만한 뭔가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이제 옛날에 내가 노무현 정권 때는 그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공적인 토론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한미 FTA 졸속 추진에 대한 그런 비판하는 방송을 내가 했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악플 달지 마라. 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명박 때보다 수준이 더 떨어져 어떻게? 아니 이명박 때는 우리가 막 사실 이제 이명박 때 새로운 나름 창조적 사고를 많이 쳤잖아.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뭐 연평도 사태라든가 창조적 사고를 많이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부하면서 그때 내가 진짜 국방 전략 뭐 작게 50이고 뭐 이런 거 공부하고 피로 파괴란 뭔가 뭐 별의별 어뢰의 특성은 뭐고 별의별 거 공부 다 했어 이명박 때는. 박근혜 때는 공부할 게 없어. 거짓말하지 마라. 위조하지 마라. 악플 달지 마라. 뭐 이런 거. 나 진짜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비판할 거리가 없는 거야. 참, 내용에 있는 것보다 기본 상식적인 형태에서만 이렇게 비판이 아니, 가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뭐가 비판이 되잖아. 참. 상식이 안 되니까. 옛날에 왜 저기 기억나요? 옛날 광우병 때 토론하는데 웬 무슨 어떤 선생이 전화해가지고 그거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석희가 아무 말 못했던 사건. 이게 뭐가 수준이 돼야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대안도 수립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왜냐하면은 이거라도 비판 안 하면은 완전 독재하지 싶은데. 그치. 우리라도 있어야지. 자네들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비판 방송을 하니까 애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왜 지나간 애들 있잖아. 아줌마. 진짜 우리 정부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여서 그럼 와 개 쪽팔려 그러고 나가는 거야. 게임하다 들어온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는 이 정부를 내가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떻게 이게 참 진짜 누가 이런 얘기했네. 빤스는 입고 있어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의 비판이 국회에서 누드 사진 검색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뼈. 국회에서 일배 들어가지 마라. 빤스 입고 저기 미국 정상회담 가면 빤스를 꼭 입고 있어라. 뭐. 나 진짜 함부로 이 서글픈 나라인 것 같아. 내가 느낌 요새는. 그리고 또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국정원이 민주주의 이 적입니다. 적. 민주주의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욱더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까지 파괴해버리는 공공의 적이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야. 민주주의의 적.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결단도 안 내리고 그냥 이렇게 지금 유야무야 조선일보만 지금 사설만 보는 것 같아. 조선일보 사설만 보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민심 자체를 파악 안 하는 것 같아. 오로지 조선일보의 사설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정도. 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박근혜는 조선일보만 보고 김한길은 종편만 보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럼 우리는 뉴스타파만 보지. 우린 뉴스타파 똑같은 거잖아. 그럼 다 봐야지. 우린 다 보죠. 우린 다 봐요. 다 보고.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시간 다 돼간디. 아직 한 20분 남은 거 아니에요? 20분 남았어. 시간 많이 남았어요. 우리 좋네. 스님 머리 좋아. 스님 비하지 맙시다. 저는 스님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가 사실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유경수가 죽은 게 75년이잖아요. 75년 맞나? 그죠. 75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75년인가 74년인가. 그러니까 이 유신헌법을 박정희가 만들고 이제 이 유경수가 그 웃기는 총살 사건으로 죽은 거 아니야. 박정희를 쏘려고 그랬는데 유경수를 썼다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이 유경수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정희가 소위 그 인혁당 사건이니 뭐니 이걸 74년 5년에 다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 간첩이라고 죽이는 게 74, 75년에 벌어진 일인데 박근혜가 그때 퍼스트레이드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배웠으니 그러니까는 남재준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박근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박근혜의 유감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왜 문제냐는 거지. 고문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문제냐. 까짓거 좀 안 맞길래 고친 건데 그게 왜 문제냐. 이게 그 근본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 최악의 시절에 퍼스트레이드로 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박근혜가 아는 정치는 그런 정치밖에 없는 거야. 독재. 정보부를 통한 통치. 그치? 그러니까 이 정보부를 통한 협박과 겁박과 마음에 안 들면 사형시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국가정보기관을 이 친위부대 그러니까 정권의 보위부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게 적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아까 저번에 NLL 대화로 깔 때도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내가 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국정원의 명예를 지켰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지 이제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 거거든. 국정원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최근에 내가 며칠 전에 어젠가 내가 신문을 봤어. 신문을 봤는데 재경 무슨 항우인가 신문을 그 조작가인가 뭐 거기 신문을 냈는데 근데 신문 내용을 유심히 봤어. 재경 군인인가 뭐 이렇게 요지가 이런 거야. 지금에 있는 국정원들을 무력화시켜낼 수 있는 이 간첩을 잡지를 못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국정원들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이런 이 반애국 세력. 근데 내가 이렇게 유심히 그 문구를 다 읽어보니까 헌법이 없어. 그 문안에도. 그렇게 초헌법적인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해서 정보활동을 해야 되거든. 그거 없으면은 뭐 아무나 누구든지 인신을 구속할 수 있고 아무나 잡아서 정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무부천지지.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박근혜 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의 발전의 역사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린 것 같아. 유신으로 다시 돌린다. 87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87년 이전엔 헌법이 있어도 사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헌법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통치지. 진해가 법이었기 때문에 법이와 원칙이었기 때문에 기준이었기 때문에 헌법이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다 사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면 사실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중재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가장 최상위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밑에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 하겠다고 손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민주적 헌정 질서에 대한 근본을 흔들겠다는 그게 선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헌법은 이제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군 사이버사에서 그 저기 정봉주의 전국구 그거를 누가 막 들어버려서 한번 들어봤더니 군 사이버사에서 뭐 저기 합참에 가서 보고하라니까 국가 기밀입니다 이러면서 군사 기밀입니다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군법 회의가 뭐 최고인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게 헌법에 반대되는 거더만. 위헌이야. 그러니까 위헌이죠. 헌법을 위반한 행동이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당당하게 발표까지 했잖아. 공표. 그건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그 사인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박근혜가 하고 있는 일은 민주헌법 파괴 행동이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헌법적 지식이 이 자체가 있는 건지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아니 헌법을 깨는 거야. 내가 모르겠어 그것들이. 깨는 거야. 일부러 민주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헌법에서는 5년 단임제잖아요. 걔는 이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가 연임할 수 있다라는 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건 노무현 때는 상식이었잖아. 그렇지. 헌법을 개헌하더라도 아닌데. 현임 대통령은 안 하는 거다. 근데 박근혜는 개헌하면 자기부터 연임하겠다라고 할 사람이야.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겠죠. 이 국민들이 그러니 전부 다 모여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 국민들의 절망은 야권 정치 세력의 무기력함 거기서 와. 박근혜 작가는 요즘에 딱 보면 사람들이 박근혜 잘못하는 거 아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의아하단 말이고 그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의아하단 말이고 네가 대안 있어? 그걸 묻는 거야. 근데 지금 야권에서 솔직히 얘기해갖고 뭐 김한길이나 안철수는 박근혜 비판 많이 안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같이 잘 지내보려고 그러지 비판을 안 해.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이 뭐 돌아가면서 뭐 농성을 하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이게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야권 자체나 뭐 그 야권이든 뭐 그게 다 포함이 되겠죠. 진보 세력들이나 다 포함이 되겠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다. 그리고 이 불만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서 하나의 힘으로 결집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리더십 자체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 박근혜를 우리가 불통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똑같이 그것에 대응하는 세력들도 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다고 국민들이 정치할 그럼 직장 다 포기하고 다 그리는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뭐 생활 자체가 해야 되니까. 그 문성근 선수가 어저께 이제 그 온오프 문성근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문성근 선수가 선수? 예, 그 온오프 그 시민참여형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발제를 한 거를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정말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뭐 지방선거,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 뭐 이렇게 이 세 선거를 정말 잃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정말 시민참여형 정당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맞지. 그래서 이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시민 파워를 만들어야 돼. 국인자 지금 망치 부인이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거나 팩트TV나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상식의 나라로 만들어보자. 그런 시도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개인 방송.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맡겨봤는데 안 된 거야. 국민이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는
출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이 구조나 구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인터넷이 다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문성근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 문성근 대표의 독자적인 그 안이 아니에요.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다. 그래서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민주주의 2.0이 그거였겠더만. 그렇지.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구조가 없는 이상은 지금의 정당들은 전부 다 사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공룡이 왜 죽었겠어? 공룡이 큰 공룡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든. 지금에 있는 야당들도 나는 이제 제일 답답한 게 새정치 이야기하는데 헌정치의 기본으로 다 전부 다 가고 있어. 잠깐만 지금 무슨 문제 있나 봐요. 방송이 채팅이 안 되나 봐. 이거 되는데. 나는 되고 있는데. 채팅 되고 있어요? 아 나만 뭐가 잘못됐구나. 미안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금방. 아니 뭐 새정치. 네. 헌정치야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이 야권이 다 단일하게 뭉쳐져 있어도 컨텐츠가 없어 지금. 메시지가 없어. 끼리끼리만 지금 있는 이 지금 126명 플러스 2명 다 합쳐졌잖아. 뭐 송호창. 그럼 128석이라니까. 그치. 128석에 있는 이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뭐 합치나 안 합치나 도친 개친 이런 표현이다 국민들이. 그래서 난 참 답답한 게 6.4 지방 이 선거가 야권한테 그렇게 이 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거는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 생각. 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김한길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상이다. 안철수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상이라는 뉴스가 어저께 났더라고요. 기사가. 그러면서 그 안철수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안철수를 종편에서 깎아내려서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철수를 그 비난하는 종편을 고소고발하고 안철수를 계속 띄워해서 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데 나는 그런 발상을 보면서 오빠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그들의 분석이 맞다고 보세요? 나는 그 방송 매체가 우리 시청률을 종편을 보면 한 5%대 미만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을 소통의 구조가 종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이나 많아요. 실제로. 근데 굳이 우리가 종편을 출연해야 된다는 거는 전부 다 조정동에 있는 신문 권력이 뒤에 받쳐져 있거든. 그 신문 권력에 있는 방송 종편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컨텐츠 내용으로 보면 개차반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쪽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문 권력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거지. 윤합할 수 있지. 왜냐하면 뭐 어떤 형태가 자기에 있는 부분들 속에 득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종편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아니야. 5% 있는 그 국민들은 전부 새누리당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투표 경량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 같으면 내가 정치인이면은 나는 안 나가. 그럴 바에 나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직접 소통을 하면 되지. 언제 그러면은 전부 다 조정동 그러면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근데 오빠가 이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 이게 사실 민주당이 소통을 안 하는 정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지.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 방송도 같이 했었어. 근데 이제는 김한길이 SNS를 통한 의견 표출도 비난을 하잖아. 의총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SNS도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서 종편에 안 나가서 저딴 개소리 나고 자빠진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팀이 미친 것 같아. 여기 2층에 있죠.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정책연구원. 그 민주당 정책팀이 미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안철수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아까 우리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하다 왔는데 안철수를 종편에서 까대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김한길 안철수가 밀실에서 야합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이 없는 거야.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한길이 자기가 사퇴 압박 받으니까 그 사퇴 압박을 피해가려고 안철수라는 카드를 던진 거야. 그래서 안철수라는 카드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결국 김한길의 문제이지 종편의 문제가 아니야. 셋째, 안철수의 컨벤션 효과가 없는 이유는 안철수가 새정치의 어떤 내용도 보여준 게 없어. 직접.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말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라는 사람은 안철수가 좋아서 새정치를 한 게 아니라 기존 정치권에 대해 분노한 사람이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 안철수를 부른 건데 그 안철수가 그 부름이 나야 내가 새정치 할 거야 그래놓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새정치에 대한 뭐라 그러나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네 번째, 민주당의 그나마 지지 여론을 누가 형성했냐. 그동안 노무현 찍고 문재인 찍으면서 민주당 지지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주당 여론을 만들어 온 거야. 민주당을 위한 옹호 여론을. 그런데 이번에 김한길, 안철수가 딱 야합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 뭐 추진단 여기서도 싹 빼버린 거 아니야. 거기서 느낀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들이 소위 굉장히 적극적인 인터넷 활동가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위한 어떤 옹호 활동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는 거라고. 그 네 가지를 제대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거짓과 그 기만으로 안철수 이미지를 팔아서 아니 안철수의 민생행보로 뭘 보여주겠다. 시장 가서 끌어안는 거? 그게 무슨 민생행보야.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이런 걸 해야 민생행보지. 그래서 이 제일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그 단편적으로 종편에 나가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 뭐 하면 되죠. 근데 기존에 있는 국민들, 자기 정당은 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야. 그러면 이 결사체에 있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기 본전이 있어야 돼. 자기 본전이 있고 난 뒤에 확장하는 거는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자기 동네에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군단들은 무시해버리고 딴 동네 가갖고 그러니까. 자기 욕하고 그러니까. 안 찍어주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방송하고 있는 거야. 그거 효과 전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건 이런 식이죠. 종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종편을 끼고 있는 신문 권력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 게 더 솔직한 것 같아. 에? 조정동한테 찍힐까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닌 이상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처방전이 이 짝퉁이야, 짝퉁. 제대로 처방받으면은 그거 조절하면 되거든. 근데 짝퉁 처방전을 계속 남발을 하니까 그 약발이 이제 먹나, 이제? 안 먹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을 진짜 못해요. 내가 오늘도 그 얘기를 하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문성근 선수가 이야기한 온오프, 시민 참여형 정당.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은 인터넷을 안 봐. 민주당 당직자들도 인터넷 안 봐. 인터넷 민주당 게시판에 가서 뭐라고 욕을 해도 본 척도 안 해. 그게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은 안 보고 오로지 뭐만 보냐. 조중동만 봐. 그러니까 조중동만 보기 때문에 나머지 언론이고 여론이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나라당한테 잘 보이려, 새누리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경쟁력이 없지.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확실하잖아. 자기 팬들한테 쫙 이야기하면서 돈 확실히 되게 해줄게. 그건 그쪽 편에서는 이야기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세력의 결집이 있는 부분들은 아주까지 지금 새누리당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모르겠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51%밖에 안 되거든. 차이가 별로 없어,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다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중심 전략이 지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나 삭발하는 거지. 최소의 표현, 최소의 저항.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삭발하고 이런 데는 전부 다 권위주의 정권이나 뭐 옛날에 한나라당, 뭐 민주정의당 그 앞에가 삭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변해서 야당한테 가갖고 제대로 좀 하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개차반이지 이거는. 그래서 참
솔직히 얘기해갖고 우리 그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152석이나 되는데 그 박근혜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녔잖아.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게? 정말 그때 그 암담함,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암담함, 뭐 해보자고 의원들이 들썩들썩 할 때마다 주질러 놨던 그 원내대표. 자, 눈치 뭐 쌍교라버니가 무슨 눈치 본다고 하면 무슨 눈치? 내가 뭐 눈치 본 거 없는데. 뭐야? 누가 눈치 봤대? 뭐 그냥 웃는 건데. 뭐 물어보는 거지. 뭐.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아니 내가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손님인데 무슨 눈치를 봐. 저 아줌마 탈모임. 뭐라고? 저 아줌마 탈모임? 탈모임.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벌써 이제 끝날 때 됐네. 정리를 불타는 토크쇼.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신당 발표가 깜짝 있을 때 우리 시청자들이 2,700명까지 들어오더라고요. 2,700명? 개인 방송. 그러니까 개인 방송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대를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신당의 모습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도로 1,000명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게 볼 때 지금 이 신당이 전혀 이 야권에 지금 진보당도 지금 저지경이 돼서 야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주자가 없는데 현재 이 신당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야권답지 못하다. 정말 무슨 새누리당 조수 같아. 새누리당 보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절망을 주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요 박근혜를 비판해도 냉담이야. 어떤 분위기냐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너네들은 잘한다는 보장 있어? 거기에서 지금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야당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이 김한길 안철수 쇼에 그냥 넋놓고 앉아있다가는 앞으로 40년 동안 아마 국회의원 뺏지 못할 거다. 그 얘기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경상도 대구 편에 와 그랬어 있거든요. 뭐 항상 이야기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망치면 막 이야기하잖아. 와 그래서 의하잔 말이고 이 말은 네가 백날 캐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와 그래서 이제 이 귀찮아. 이 새누리당도 꼴도 보기 싫고 이것에 대응을 하는 무기력 그리고 이 무능력 그리고 무소신 이 산무 야당이에요. 산무. 그래서 이 산무 야당에 대한 그때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불 여당, 산무 야당. 옛날에 내가 그 글도 썼어. 네. 그러니까 불법, 불통, 또 하나 뭐야? 불신. 네. 산무는 뭐지? 산무. 무능력. 그리고 무소신. 무기력. 야, 아까 그런데 그 첫째, 넷째 이렇게 한 건 오늘 외웠지. 첫째, 둘째, 셋째, 그거요? 스님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오늘. 그거 사실은 내가 정리하고 시작한 게 아닌데 방송하는 도중에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스님, 성불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 남재준 불법 시대의 종말, 아마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남재준의 불법 시대를 종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것들이 제대로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지금 산불 정권과 산무 정권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정답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모이는 네트워크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방송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팩트TV가 있다는 거지. 그죠? 팩트TV에서 우리 망치 부인과 이상규는 끝까지 쫓겨나는 그날까지 우리 쫓아낼 수도 있어. 그죠? 쫓겨나는 그날까지. 팩트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팩트 접수했어. 어딜 나가라고 그래? 안 나가?
예. 저희 삼불 여당, 예. 삼무 야당으로부터 우리와 손잡고 저 권력을 되찾아옵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마무리.